안녕하세요. 범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방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다시 인하를 했습니다. 기존에 동결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무리수를 좀 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금리를 전격 내렸는데요. 일단 내수 침체, 수출 부진이라는 거시경제 압박이 지금 한국으로선 가장 심각한 도전이고, 집값과 부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인데 일단 뒤로 물린 것 같죠. 아마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내려도 시중은행은 보란 듯이 또 가파르게 주담대 금리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엇갈리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게다가 내년 1월 트럼프 집권 시에 엄청난 경제 하방 압력이 한국을 향해서 올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금리를 내릴 수 있을 때 한번 내려보자 라는 어떤 그런 스탠스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한 것에 대한 이 후폭풍, 상당히 2025년 엄청난 경제 대변동, 금융시장의 대변곡점을 지나면서 상당한 어떤 부작용도 나올 가능성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중앙은행의 분위기와는 달리 확실히 시중은행, 금융 생존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죠. 아무리 한은이 기준금리 내려도 주담대 금리는 거꾸로 적극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금융 환경에 따라서 빛의 속도로 스탠스 각도를 잘 맞추는지, 약간의 엇각이 나면 고스란히 스스로를 날려버릴 수 있는 오발이 나올 수 있는데 절대로 1mm도 시중은행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금융권은 전후좌우 거의 360도를 다 돌아보고 있다는 얘기고,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와 같이 제한된 90도 각도의 관점을 가졌다가는 그냥 바로 골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금융 생태가 아닙니까?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청길 낭떠러지가 바로 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집요하게 이 스스로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태세 전환에 나서는 경우가 지금 초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거, 어찌 보면 12월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하고 내년에 미국 유동성 엄청나게 확대가 되면 다시 기준금리 궤적을 인상 쪽으로 바꿔버리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떤 맥락에서 오늘 또 한은이 발표한 시중은행 가중평균금리 움직임, 앞으로 금융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를 또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고요. 시중은행 요즘에 거의 최대 수익률을 구가하고 있을걸.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거의 극강의 수익률을 거머쥐는 성과를 거뒀을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예대마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절묘하게 저울질을 해서 금리 수익성을 높이고 있는 건데, 오늘 하나는 10월 시중은행 가중평균금리를 일컬어서 저축성 수신금리가 0.03% 하락, 대신 반대로 대출금리는 0.05% 상승 국면으로 전환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고객이 은행에 때려 넣는 예금에는 이자의 흔적을 서서히 순간적으로 숫자를 바꿔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당연히 고객의 돈은 은행에 처박혀 있을수록 수익성 면에서 형편없는 파킹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당최 이자가 개미 눈곱만큼 붙으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죠. 은행 입장에선 이게 개꿀이죠. 일단 고객 예금 유치해 놓고 그 금액에 대한 이자 증액 부분을 감소시켜 버리니까 은행이 쓸데없는 자금 유출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반대로 대출금리, 그러니까 은행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또박또박 올려서 받아내니까 은행이 어떻게 수익성 면에서 부진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표만 보더라도 다른 잡다한 항목 필요 없습니다. 은행이 자금을 굴리는 두 축은 저축성 수신금리 줄이고 주택담보대출로 대표되는 대출금리는 올리면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리가 전월 대비 0.08% 정도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이런 은행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밖에 없고요. 수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걸로 그동안의 이자 수익에 대한 일종의 사회
환원을 요구한 건데 은행 입장에선 뭐 되게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뭐 영업 실적으로 거둔 수익을 이자 장사로 매도당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차라리 횡재세를 걷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어찌됐든 이게 뭐 겁박으로도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수익을 내는 영리 기업에 대해서 이걸 반강제적으로 뱉어내라 하는 것도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도 하고, 아무튼 2년 연속 조 단위의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민간 기업의 강제 사회 환원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그동안 고금리 대출 폭주로 인해서 어쨌거나 은행은 최대 수혜자였던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이후로도 뭐 금리 기준은 이전의 고금리 상황보다 더 극한의 기점까지, 뭐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렸지만 시중은행 반대로 갈 겁니다. 엄청나게 높아질 가능성 높아서 은행은 뭐 거의 역대급 최대 수익률을 계속해서 찍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나 변수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담보 가치가 12월부터 뭐 극적으로 꺾일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비은행 금융기관 어떨까? 여기도 뭐 아주 비슷한 궤적을 가지고 있죠. 예금금리 당연히 하락, 그리고 대출금리가 초반에 하락했지만 이후에 상호저축, 새마을금고 상승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1금융권 대출 규제 심해지자 2금융권이 틈새 열어서 슬쩍 치고 들어오는 움직임 보인다는 얘기죠. 2금융권이 지금 PF 문제 때문에 건전성 시시비비가 붙은 상황인데, 이렇게 다시 주담대 쪽으로 방향을 살짝 트는 것도 뭐 대출 확대가 상당히 그 파이가 넓어질 수 있는 측면이 많고, 건전성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2금융권도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턱대고 대출 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기존의 대출대에서는 금리 올리면서 동시에 대출 회수에 들어가는 뭐 액션도 취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일부 뭐 저축은행에선 주담대 만기 더 늘리려면 일단 7,500만 원 박아 상환부터 하라고 으름장을 놓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대출 회수에 해당되거든. 만기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 이전에 먼저 네가 빌린 돈 먼저 일정 부분 갚아라. 그러면 대출 만기 연장해줄게 라는 건데, 일단 2금융권 팔을 금융당국에서 뒤틀어 버리니까 저축은행 같은 데도 뭐 대출 회수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놓는 바람에 뭐 서민만 시름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아무튼 2금융권은 계속적인 체크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서 2금융권에서 나오는 대출 방향은 앞으로 더 팍팍해질 가능성 높고요. 지금 가계부채만 해도 10월이 전달보다 6조 원이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9월에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10월 들어서 이렇게 증가세 보이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2금융권으로 문어발 확장해버린 대출 수요 때문인데, 거의 뭐 미친 듯이 대출 수요는 1금융권에서 막혀버리니까 우회해서 2금융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얘기고, 10월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은 이렇게 2금융권 대출 규모가 커진 이유 때문이죠. 2조 원 이상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2021년 11월 3조 원이 증가한 그 뒤를 바짝 뒤쫓아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맹렬하게 2금융권 대출 추세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실이 정말 가장 큰 한국 부채의 내관이 될 수가 있는 게, 가장 부실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받았던 2금융권 대출이 이렇게까지 늘어나 버리니까 앞으로 뭐 금융 쪽 리스크는 뭐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 저축은행에서 대출 회수에 들어가는 움직임이 보이는 거, 이게 고스란히 1금융권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크죠. 그러니 오늘 가중평균금리를 내놓은 한은에서도 아주 심각한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1년 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15.4%로 내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죠. 2024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로 나온 건데, 단기 리스크 발생 비율이 이만큼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뭐 한 방에 모든 시장의 분위기가 훅 하고 날아갈 수 있는, 이걸 그냥 폭파라고 하죠. 폭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 미국에서 한 대에 몇천억 하는 F-35 같은 비행기 만드는데 뭐 주력하는 국방 예산에 대해서 정말 멍청한 짓거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미국 재정 적자의 누수 원인 중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국방 예산 아닙니까? 아니, 머스크 입장에선 드론 날려서 작전을 수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비용 면에서 천문학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뭐 비행기 접어서 날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날려야 하니까 몇천억 들지. 이게 바로 단기 리스크란 얘기예요. 자금이 전혀 돌지 않아야 할 곳에 몰빵이 되는 거. 한순간에 그 찬란한 음속 비행기는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고, 한국 아파트 전혀 가치 생산성이 없는 곳에 부채가 2금융권 영끌까지 동원해서 돈이 묻혀 있으니까
아니 미국 F-35 몇천억에 뭐 찍어내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야. 액수만 좀 차이가 나지. 단지 콘크리트 건물에 50억, 60억이라는 가치 명패가 딱 붙어 있으니까. 집은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야. 주거 개념. 근데 이걸 역으로 가치 개념으로 들쑤셔 놓는 바람에 지금 뭐 고스란히 부채만 2천조를 떠안게 된 건데, 돈 먹는 아마는 미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아파트가 되어버린 거라. 그래서 한은의 가중평균금리, 특히 시중은행과 이금융권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결국엔 아파트 담보가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은행은 본격적으로 떨어진 담보가치만큼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미리미리 만기를 상쇄하고 중간정산 요구하는 진풍경 벌어질 겁니다. 이거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일 같죠. 당장 내년 2025년 1월 정도 되면 이런 조짐이 슬슬 보이게 될걸. 12월부로 전국 아파트 값은 뭐 현실적으로 폭락 양상으로 진행이 될 만큼 엄청난 가격 변동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런 조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세종시. 지금 세종이 전국에서 가장 낙폭이 큰 하락세 보이는 곳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기존 뭐 8, 9억 하던 아파트들이 추풍낙엽, 거의 뭐 반토막이 난 지가 오래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자금을 끌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아파트 담보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뭐 꼼짝마지. 경매 물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이미 경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걸 갚지 못해서 고스란히 원금이자 다 내줘야 하는데, 이게 돌지를 않으니 11건 경매 물건이 40건으로 껑충 뛰기도 하고 있죠. 저가 매수 노린 입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이제 뭐 수도권 서울로 이어지게 될 거란 얘기고요. 세종이 어찌 보면 부동산 선제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동네 분위기 고스란히 확대가 될 겁니다. 아니 대기업 롯데마저도 뭐 롯데월드 타워를 담보로 내줄 정도 아닙니까? 롯데케미컬 회사채 신용도 보강 차원에서 송파구의 심장이라 불릴 수 있는 월드타워를 담보로 설정을 한 건데, 어찌 보면 초강수 대책이죠. 롯데케미컬 유동성 부분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이렇게 지금 대기업들도 자사의 핵심적인 자산의 담보까지 유동성 안정 위해서 내놓는 상황인데, 하물며 개인이야 아파트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니 경매 시장으로 직행하는 일은 비일비재. 그리고 12월 집값 무섭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2025년 트럼프 트레이드 드라이브가 확실하게 걸리게 되면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겁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의 자본의 움직임이 급속도로 뭐 전통적인 아파트 시장에서 금융시장, 특히 뭐 가상화폐 쪽으로 쏠리는 이유도 이런 위기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뭐 20조가량 뭐 업비트 통해서 거래가 되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하루 18조. 이미 뭐 작은 규모 가상화폐가 뛰어넘었죠. 1억 3천 정도의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최근에 도지코인이 뭐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으니까 여기도 한국 사람들이 일단 뭐 500원밖에 하지 않으니까 쏠리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결국 자본 가치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한국은 전통 자산이 건전성 위에 서 있어도 뭐 어려운 마당에 가치가 그만큼 훅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온통 죄다 부채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가격표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왜 강세인가? 반대적인 답변 나올 수밖에 없죠. 결국 전통 자산가치 시장이 붕괴될 거라는 시그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뭐 금융당국이 부동산 신탁업 7위 수준에 해당하는 무궁화 신탁의 대주주 지분 매각 포함해서 강제 구조조정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죠. 금융회사가 PF 손실로 인해서 매각 결정이 된 건 아마 첫 사례이지 않을까.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건데, 이렇게 금융회사들도 구조조정이 되어버리는 사례가 계속해서 릴레이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가장 역대급 가격 변동성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은행의 예대금리 갈수록 격차가 심해질 거고요. 오늘 하나니 기준금리 동결할 거라는 예상 깨고 금리 내렸는데 아마 후폭풍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시중은행은 이때다 싶어서 금리를 기준금리와는 달리 더 올리게 될 거고요. 거꾸로 가는 금리 엇박자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하나니 내년도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야 할 가능성을 점친 것으로도 보여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상 로밤을 한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꼭 빛난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